저는 어릴 적에 엄마가 안 계셨고 중학생 때쯤 아빠도 돌아가시는 바람에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부모가 안 계시다는 이유로 여기저기서 꽤 안 좋은 말도 많이 들었고 저부터도 인생에 대해 뭔가 바라는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그래서 더 누군가의 사랑을 원하고 외로움을 어떻게든 채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후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얼마 만나보지 않은 남자와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꽤 위였고 어른 남자 같은 느낌이 들었고 무척이나 공들이고 잘해주는 모습에 혹하게 되었는데요. 할머니께 소개했을 때 썩 좋아하지 않으셨던 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어른들 말을 왜 들으라는 건지 수년이 지나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영주야, 그러지 말고 좀 더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그래라. 네가 데려온 남자는 영 예의도 없고 인상도 별로야. 그런데 저는 할머니랑 오래도록 사는 생활도 지긋지긋했고 빨리 저만의 가정을 꾸려 나가고 싶다 생각했거든요. 맨날 부모도 없이 자라와서 뭐가 어떻다는 둥 하는 말을 들었던 게 콤플렉스였기 때문에 이제는 완연히 저만의 독립된 집을 갖고 싶었어요.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던 남자는 그걸 자기가 채워주겠다고 하니 홀린 듯 그 생활에 합류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자 이 남자가 저에게 한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보곤 둘이서 살 신혼집을 구했다고 하더니 그곳은 그저 본인의 가족들이 살던 집일 뿐이었어요.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모양새였고요. 저와는 9살 정도 차이가 났는데 알고 보니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었더라고요. 그냥 나이 차이가 좀 나서 어린 여자를 데려가는 것에 대한 미안함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웃남이었다니요. 저도 가진 거 없이 혼수만 아주 조금 갖고 들어가게 되는 터라 제대로 식도 못 올리고 혼인신고만 했는데 완전 깜빡 속아 이웃남과 결혼하게 된 것이었죠. 게다가 시종일관 상스러운 말들을 해대며 저를 구박해대는 시댁 식구들도 싫었고 그 말에 이끌려 툭하면 저에게 아기를 빨리 가져야 한다며 그대로 따라하는 남편도 너무 미웠어요. 그러던 차에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아이가 들어서게 되었고 저는 난생 처음 해보는 임신에 감정적으로도 보통 혼란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배가 불러오면서 실제로 너무 메스껍고 힘들어서 식은땀을 연신 흘렸던 저를 시어머니는 단 한 끼도 봐주지 않고 하루 5끼를 차려내게 했어요. 이후 어찌어찌 애를 낳아서 돌보고 있는 와중에도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남편이 없는 시간에 저를 들들 볶아댔죠. 저녁에 돌아온 남편은 벌렁 누워서 애는 돌보지도 않고 저에게 늘 짜증만 내더군요. 산후 우울증이며 극한 피로감이며 산모이면서도 온전히 몸조리도 못한 채 몸이 말이 아니게 된 저 역시 가만히 견딜 순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받아치면서 말대꾸를 했더니 이 사람은 이제 저를 자기 집에서 사는 종 그 이상도 이하도 보지 않는 투로 대하더군요. 이게 어디서 기어올라? 남자가 말하는데 말대답할래? 이런 상처받는 말은 이제 우습지도 않는 수준이라 제가 귀를 막아버렸는데 일순간 갑자기 시야가 확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바로 남편이 제 머리를 잡아서 그대로 벽에 밀쳐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세게 맞은 것은 아니었으나 순간 저는 수치심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인생 끝을 보는구나.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싶어 온 머리가 얼얼하게 느껴졌어요. 너 한 번만 더 까불면 못 볼 꼴 당할 줄 알아. 나 열받게 하지 마라. 어? 이런 막말까지 해대더니 급기야는 저에게 맡겼던 생활비까지 입 싹 닫고 이제 자기가 관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해대는 말은 얼마나 저를 치욕스럽게 하던지 저도 엄연히 돈 벌며 격리 생활을 하던 데가 있었는데 말이에요. 완전히 일자무식에 본인 없으면 살 수 없는 여자인 마냥 대하더군요. 야, 너 우리 집에서 살면서 네가 무슨 돈을 쓸 데가 있어. 내가 번 돈 내가 쓴다는데 까불래? 그러면서 이제는 대답도 않는 절 보고 대꾸도 없고 무시한다며 윽박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분노감에 휩싸여 노려보았더니 눈빛이 기분 나쁘다며 또다시 제 머리를 잡았고 맞으면서 아프다고 우는 제 소리가 들려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우리 방에 기척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엔 맨날 제 방문을 그렇게 두드려대면서 당장 나와서 일하라고 시키면서 말이에요. 이런 취급을 받아가며 참을 수 없는 것은 이제 몇 살 안 된 아들 때문이었어요. 얘만 아니었다면 이 집에 계속 이러고 살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부모 없이 자라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을 절대 아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아랫입술에 이빨 자국이 남도록 세게 깨물어가며 참았죠. 하지만 이런 저를 희롱이라도 하듯 남편은 갈수록 더 대담하게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저를 더 괴롭힐 만한 게 없는지 바람까지 피우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제가 알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상대 여자가 집으로 찾아와서 난리 피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알게 됐어요. 제가 아들을 안고 그 여자를 멍하니 응시하는 걸 보더니 외려 그 여자가 저를 동정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휴, 난 결혼이라도 안 했지. 그쪽은 애까지 낳았어요? 준식 씨 그 인간이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휴, 저런 남자랑 이런 집에서 뭐하러 참고 살아요? 이런 일은 금세 동네에 수군수군 소문이 났고 여기서 저는 바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애엄마가 돼버렸어요. 남편이 번듯하게 바람을 피우고 밖에서 도박이든 뭐든 하고 다니고 집에 들어와선 그렇게 때려대는데도 아들 하나만 감싸 안고 맡기만 하는 그런 여자로 말이에요. 그 집에서 살았던 기간, 저는 정말 제 자신이란 존재가 어떤 인간이고 어떤 인격체인지 도통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 무렵 할머니는 돌아가시게 되었고 장례식도 어영부영 치르게 되었는데 그때 아주 희미하게나마 정신이 좀 들더군요. 할머니를 보낸 것도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장례식 처소를 보고 있자니 삶과 죽음이란 대체 무엇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누가 나를 묻어줄 것인가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나마 제가 목숨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 있긴 했지만 정녕 나라는 한 사람은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생을 끝맺는 것인가 싶었어요. 갑자기 숨이 막혀오고 입에 쓴맛이 나면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더군요. 이후에 내가 눈 감을 때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싶진 않았어요. 할머니의 장례를 기점으로 해서 제 안에선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뒤로 돌아온 뒤 집에 와서 여전히 횡포를 부리는 남편을 보니 제 마음은 계속 다른 출구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여기서 탈출을 해야겠다. 이렇게 노예처럼 시댁 식구들에게 잡혀 살 순 없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그러려면 아이가 너무나 마음에 걸렸어요. 당장 제 몸만 건사하기에도 홀로 나가서 굶어 죽지만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었거든요.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제 몫에 돈은 단 몇십만 원 정도밖에 없었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같이 살만한 집은커녕 며칠이나 풀칠하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대책이 없었어요. 저는 날이 갈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져 20대 중반밖에 안 된 나이에 흰머리가 반을 덮기 시작했고 연신 시기에 맞지 않은 하혈을 하면서 몸이 무척 쇠해져 있었어요. 이 상태로 나가서 아들을 내가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 아들도 나와 있어서 행복할까?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머리를 쥐어짜고 생각해보니 결국 답은 저 홀로 나오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노처녀인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제 아들을 무척 예뻐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애미 밑에서 똑같이 고생하며 제가 살았던 삶을 그대로 물려주느니 그래도 할머니와 고모, 아빠가 있는 번듯한 집에서 자라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더군요. 제 경제력이 너무 처참하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폭우가 쏟아지던 날 밤, 저는 아이가 잠든 걸 확인하고 온 식구들의 방에 불이 꺼져 한참 시간이 지난 새벽 2시쯤 조그마한 짐을 들고 밖으로 살살 나가게 되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에 누군가 부스럭하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질세를 달려나가게 되었죠. 그들에게 잡힐까 두려우면서도 그 집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내 아이를 생각하니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져 나왔을까요? 가장 돌아가기 싫고 무서운 곳에 내 사랑하는 피부치를 놓고 왔어요.
마치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안에 아기를 혼자 놔둔 것 같은 심정이었기에 나를 붙잡으려는 듯한 그 손과 발이 두려우면서도 아들을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야 하나 몇 번이나 고민했어요. 그렇게 저는 밤새 어딘가를 걷고 걸어 좀 더 먼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겨우 여관 방 하나를 잡고 들어가 넋을 놓고 쓰러졌어요. 시댁 식구와 무서운 남편으로부터 도망쳤다는 해방감을 느끼기에도 앞서 제가 너무 그 집에 오래도록 있으면서 묶여 있었던 건지 불안감이 밀려오더군요. 이게 잘한 일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었어요. 눈 뜨자마자 엄마를 찾으며 엉엉 울 아들을 생각하니 다시 들어갈까 생각을 하면서도 이미 남편에게 얻어맞아 이 한쪽이 깨져버린 그 감각이 떠올라 선뜻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무너질 거면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 이미 한쪽 길을 선택한 이상 나는 뒤돌아봐선 안 된다는 생각만 하게 되었어요. 나오기 전 몇 번이나 눈물을 억누르며 아이의 잠든 눈두덩이에 입을 맞추면서도 이러다 아이가 깨버릴까봐 어쩌지도 못하고 망설이며 나가던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시댁에서는 아마 온갖 난리가 다 났던 듯 하지만 어찌어찌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저는 겨우 이혼이란 절차를 치르게 되었어요. 아들 역시 남편이 키우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저는 그 과정 안에서도 아들을 단 한 번도 만날 수 없었죠. 그 상황에서 아들을 만나게 된다면 다시 남편 바지춤을 잡고 매달리게 될까 스스로 두려웠지만 실제로 조금도 만날 수 없는 입장이 되니 가슴이 한기가 들더군요. 비로소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실감이 나기도 하고 밖에서 구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야 했나 싶어 가슴을 치게 되었어요. 그래도 이미 주사위는 던져버렸고 저는 제 앞에 놓인 생을 살아야 했기에 그대로 쭉 걷게 되었어요. 숙식이 제공되는 곳만 찾아다니며 일을 다시 하게 되었고 식당이며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제 몸 하나 겨우 건사하며 돈을 벌게 되었고요. 그러던 사이 가끔씩 여유가 있고 쉬는 날이라도 되면 몰래 기차를 타고 올라와서 먼발치에서 시댁을 기웃거리곤 했어요. 바람기가 다분한 남편은 보나마나 또 여자를 만났거나 재혼을 했을 테고 평소에도 관심 없었던 아들 양육은 아마 시어머니가 하고 있을 터였어요. 이런 모습들을 몇 년 정도 훔쳐보다가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었죠. 이렇게 자꾸 훔쳐보면서 내 처지를 한탄하는 것보다 기왕 선택했으면 열심히 살자고 말이에요.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래까지 몰래 훔쳐보다가 이제는 이러지 말고 나중에 아들이 대학이라도 가고 뭐라도 하는 것 같을 때 그간 못한 엄마의 몫을 돈으로라도 대신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창 엄마가 필요한 나이에 자기를 두고 나가버린 것을 얼마나 원망하면서 클까. 그걸 돈으로 대신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제 피땀이 들어간 돈이라도 주면서 사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죽도록 식당에서 일만 했고 몸이 힘들어서 병원 치료를 받을 때에도 영양제로 대충 버텨가면서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10몇 년간 모은 돈은 8천만 원이 조금 넘게 되었죠. 대학 들어갈 때 바로 딱 주고 싶었지만 만기가 몇 달 더 남은 관계로 그 사이에 아들에게 용기를 내어 연락을 했어요. 당시 시댁 동네에는 저를 아는 애기 엄마들이 몇 있었는데 가끔 몰래 보러 갔다가 마주쳐 아주 창피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중 한 엄마가 제 처지를 불쌍히 여겼는지 아들 근황을 가끔 자기가 대신 전해주겠다고 연락처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급편에 아들 연락처를 받게 되었고 아들도 동의했다고 하기에 전화를 걸어보게 되었어요.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어색해하는 걸 보니 저도 갑자기 겁이 났고 아들을 만나는 것에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이 돈은 꼭 줘야겠다고 생각했기에 만기가 될 때까지 떠듬떠듬 안부만 물었고 이후 짧은 내용의 편지와 함께 돈을 전해주게 되었어요. 편지 내용에 눌러 쓰고 싶은 말들은 많았으나 자식을 두고 온 어미가 무슨 말을 길게 할 수 있겠어요. 그저 이제껏 건강히 자라줘서 고맙다. 네 앞날을 위해서 잘 썼으면 좋겠다 정도였습니다. 그간 쭉 아들을 위해 살았고 이젠 남은 내 생 역시 아들에게 폐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열심히 살아야겠더군요.
그래서 조금 남아있던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본인 사촌 관련 투자를 이야기하기에 함께하게 되었어요. 노후 준비를 미약하게나마 하고 있다는 안정감을 갖고 여전히 식당에서 숙식을 하며 기존에 살던 대로 살았어요. 가끔 마음이 울적해질 때마다 동네 교회를 가서 그냥 앉아있다 오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던 저는 몇 달이 안 되어 아주 큰 뒤통수를 얻어맞게 되었어요. 다시 생각해도 너무 분한 그런 일인데요. 저에게 투자를 권했던 식당 아주머니가 저와 사장님께도 어떤 언질 없이 종적을 감춰버린 것이었죠. 얼마나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찾으려 했는지, 일을 하고 있는 중에도 저는 멍하니 생각이 그쪽으로 가 있어서 몇 번이나 야단 맞을 정도였어요. 사장님 부부도 얼마를 같이 투자하셨던 모양이라 서로 간의 마음이 복잡하긴 마찬가지였어요. 그나마 그분들은 조그만 식당이라도 갖고 있고 집이라도 있었지, 저는 여기서 숙식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며 제대로 된 집도 없이 떠돌고 있는 모양새였는데 정말 눈앞이 핑핑 돌더군요. 사장님네는 결국 나름 타격을 입은 건지 직원을 쓸 수 없는 형편이라며 저에게 조심스럽게 그만둘 것을 요청하셨어요. 사람 한번 잘못 믿었다가 내 돈도 날리고 직장까지 잃게 된 셈이었죠. 그렇게 저는 몇 푼 안 남은 돈을 갖고 근처의 작은 원룸을 찾아 들어갔고 월세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제 생은 제가 눈뜨며 태어난 일에 쉽게 가는 일이 없는 건지 너무 원망스럽더군요. 지옥 같은 날들을 피해 한 걸음 뛰면 그 자리에는 또 새로운 맛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사기당한 건 어디까지나 제 잘못이었지만 또다시 생각해보면 그 끔찍했던 결혼 생활 역시 제가 선택해서 그런 꼴을 맞게 된 것이니 이쯤 되면 내가 문제구나 싶어 너무 괴롭더군요. 내 인생을 흔들어 쥐어짜고 있는 건 결국 남이 아닌 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아주 깊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어요. 아들을 두고 나오던 그 시절도 제가 뭐 얼마나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그곳을 탈출해서 죽기 직전에 나를 좀 살려두고 아들에겐 아들대로 경제적인 책임을 보태주고 그 뒤로 조용히 살다가 마무리하길 바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인생은 허락해주지 않고 저를 자꾸 올가매더군요. 원룸에서 살면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잠들고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무기력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버티는 것도 이제 수중에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또다시 일을 찾아야만 했죠. 그런데 도무지 그런 의욕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대로 누워서 죽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반면 이제껏 내가 어찌 살아왔는데 이렇게 골방에서 숨을 거둬야 하나 싶어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키며 다시 깨서 앉고 불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꽉 막힌 방에서 숨죽여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누가 문을 세차게 두드리더군요. 월세를 낼 수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사람 간의 접촉이 다 지겹고 싫어서 엉뚱하게 집주인 아주머니를 멀리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아무래도 2달째 밀린 월세를 받으러 온 게 분명하더군요. 정말 인생에 있어 아무런 미련도 없었지만 저 아줌마는 뭔 죄가 있어 돈을 받으러 다녀야 하나 싶어 지갑을 찾아 돈을 얼마 꺼내들고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틈새로 저를 쳐다보는 것은 낯선 듯 뭔가 낯이 익은 웬 남자였어요. 그리고 그게 누군지 완전히 기억해내는 데는 단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엄마. 엄마라니요. 제가 누군가에게 엄마라는 호칭으로 불릴 수 있었던 때가 있다는 것을 너무 오래도록 잊고 살았는데 말이에요. 늘 영주씨 등의 호칭으로 불리우면서 단 한 번도 가정이나 자식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어요. 그런 저를 부르는 아들을 보니 돌처럼 굳어 눈만 깜빡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저 좀 들여보내주세요. 그 말에 저도 겨우 발이 떼졌고 그렇게 아들을 집으로 들였어요. 좁고 좁은 방 안으로 들어와 겨우 앉을 곳을 찾은 아들은 같이 마주 앉아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저를 찬찬히 살펴보더군요. 그러면서 뭔가를 갑자기 꺼내 내미는데
저조차도 아주 흐릿하게 기억이 나는 아들 돌무렵 때 사진이었어요. 그걸 보고 있는 저를 아들이 계속 살피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고 떠듬떠듬 말하더군요. 무척 덥고 습한 날이었는데 그 말은 제 가슴을 차갑게 파고들었어요. 엄마, 우리 엄마 이렇게 살고 있었네. 엄마 왜 이렇게 늙었어? 나는 엄마 사진 속 모습만 생각하고 왔는데. 저를 보고 괴로워하는 아들을 보니 왠지 더 비참하게 느껴져 저는 아무렇지 않게 둘러대려고 애썼어요. 그 사진은 너 돌 때인데 그때랑 비교를 하면 어떡하니? 당연히 늙는 거지 뭐. 그런데 그 말이 뭔가 아들의 심기를 더 건드린 것인지 아들은 그대로 방바닥에 엎드려 오열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릴 적이나 대학 때 잠깐 봤을 때와 달리 너무나 장성해버린 아들을 만질 수도 어쩔 수도 없어 그냥 쩔쩔매고 있었어요. 겨우 마음을 추스린 아들이 다시 몸을 일으키더니 자기의 근황을 말하더군요. 4년 전 결혼을 했고 아들 하나를 낳아서 키우고 있다고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모양이고 제 고모도 결혼해서 멀리 산다더군요. 본래 살던 집에는 제 아빠만 있는데 그 뒤로도 그렇게 여자들을 바꿔가며 데려왔기 때문에 딱히 감정이 좋진 않다고 했어요. 엄마, 난 맨날 엄마를 생각하면서 살아왔어. 날 두고 간 엄마가 미울 때도 있었지만 할머니나 고모 없이 아빠를 겪어보니 후회가 되더라. 그때 내가 좀 더 컸더라면 내가 엄마를 끌고 나왔을 텐데 말이야.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난 몰랐어. 친구네 엄마들이 가끔 얘기해 주셨는데 엄마가 나 때문에 견디다가 나가버렸다는 걸 대학생쯤 돼서 알았어. 저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몰라 그저 가만히 있었어요. 엄마, 내가 자식 낳아보니까 더 엄마가 보고 싶어지더라. 엄마는 엄마 손주 보고 싶지 않아? 아들은 그 길로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생전 처음으로 며느리와 손주들을 만나보게 되었어요. 아들 차로 같이 가는 그 시간도 무슨 말을 하면 어색하지 않을지 몰라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그건 무척 감사하고 기분 좋은 불편함이었어요. 여지껏 저를 괴롭혔던 것들, 처음엔 따뜻하게 덮어주는 듯 했으나 가시를 품고 있던 것과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아들과의 사이를 어떻게 좁혀갈 수 있을지 몰라 저는 감히 손도 못 뻗었고 알아보려는 몸짓조차 할 수 없었는데 아들이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저를 찾아와 주다니.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이게 정말 내 앞에 놓인 일상들이 맞는지 겁이 나기도 해요. 오래도록 불행했던 사람은 더 불행해진다는 말이 있던데 자꾸 자기 앞에 놓인 일들을 의심하고 쉽게 행복 쪽에 몸을 기대려 하지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시간들을 가져도 되는 건지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바로 옆동에 제가 살 집을 구해주었어요. 평생 제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저에게 집을 얻어주었으며 그것도 모자라 매달 5일마다 집으로 와서 용돈을 150씩 주고 있어요. 나이도 많은 데다가 혼자 사는 제가 쓸 데가 뭐가 그리 있다고 주는 건진 모르겠지만 며느리와 손주들 없을 때 혼자 와서 주고 가는 걸 보니 나중에 그들 앞에서 용돈이라도 주라고 넉넉히 주는 것 같아요. 갑자기 나타난 시어머니이자 할머니이기에 이 관계도 잘 지내게 하고 싶은 아들의 마음이 보여서 울컥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매번 아들네 집 먹으라고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기도 하고 아들만큼이나 어색하고 실감나지 않는 며느리와 손주에게 정을 붙이려고 용돈을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절벽 끝으로 저를 밀려고 세워둔 곳에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있던 제가 넋이 나간 얼굴로 아들 차에 태워져 아들 집으로 오게 되던 그날은 정말 떠올릴수록 울음이 차오릅니다. 이런 날이 있을 거라고, 내 노년이 내 젊을 때보다 좋을 거라고도 상상해보지 못했어요.
물론 그 끝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나이에 삶에 대한 태도를 또다시 새로 잡아보고 싶어요. 늘 불행하다, 힘들다 했던 말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어찌되었든 살아보자 라는 것으로 말입니다. 모든 일에 다 보답이 있고 끝이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심어온 길들은 분명 어떻게든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다들 오늘도 수많은 결정 안에 살고 계실 텐데 무슨 결정을 하고 어떤 결과가 와도 다시 새로 쌓고 지으며 열심히 잘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